때는 조선시대 충청도 공주 땅에 널은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한마을에 만석군으로 이름난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나이 50을 넘겼으나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그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잘 관리된 수염은 가슴께까지 내려와 그의 깊은 연륜과 지혜를 말해주는 듯했지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의 가장 큰 부자였고 박대감대에 이르러서는 인삼과 비단 무역까지 손을 대어 그 재산이 이전의 2배로 불어났답니다. 우리 대감님처럼 복을 타고난 분이 또 계실까? 그러며 재물도 넘쳐나고 인품까지 높으시니 하늘이 내린 분이지. 하인들이 이처럼 칭송할 정도로 박대감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깊은 시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3년 전 부인을 여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첫 부인은 명문가 출신으로 온화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20살에 혼인하여 20여 년을 함께했지만 안타깝게도 2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지요. 결국 박대감은 먼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대를 잇게 했습니다.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금술이 유난히 좋았던 터라 박대감의 마음속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3년상도 모두 마쳤으니 외로이 지내지 마시고 새 어머님을 맞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자내외가 조심스럽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까다로운 성품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부터 옷 시중까지 모든 것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방식대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너희도 이제 슬슬 분가하여 너희만의 살림을 꾸리는 것이 좋겠구나. 양자내외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혹 서운한 점이라도 있으신지요? 어찌하여 저희를 내보내려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은 조금도 없다. 다만 내가 세 사람을 들이면 아무래도 너희가 불편할 터이니 그리 서운해하지 말거라. 이렇게 박대감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집안의 담장 하나를 고치는 작은 일조차 늘 구고산의 청운선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운선사는 나이 70이 넘은 노승으로 관상과 사주에 통달하여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올 정도였지요. 박대감은 젊은 시절부터 그를 스승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재혼만큼은 청운선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했던 것입니다. 박대감이 새로 맞이할 부인은 평양대기라 불리는 30 초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화영으로 평안도 평양 출신이었지요. 어려서부터 그 미모가 어찌나 출중했던지 평양 제일미인이라 불렸습니다. 사슴처럼 맑고 슬픔을 머금은 듯한 큰 눈, 오뚝한 콧날, 백옥같이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을 지녔지요. 그녀에게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8배 평양의 큰 상인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혼례 첫날 밤에 신랑이 심장을 부여잡고 급사했던 것입니다. 그거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그토록 건장하던 젊은이가 어찌 하루아침에. 혹시 저 신부가 무슨 요물은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신랑 집안에서는 가문의 망신이 두려워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이화영은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요. 친정으로 돌아와 10여 년을 홀로 지내던 중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정처 없이 떠돌다 이곳 공주 땅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평양에서 온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미색이 하늘의 선녀와 같다고 하옵니다. 과부라.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고? 30을 갓 넘겼다 하옵니다. 가문도 반듯하고 행실 또한 바르다 하니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대감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막상 이화영을 직접 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야. 과연 하늘이 내린 미인이로구나. 저런 여인과 남은 생을 함께할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 혼례를 앞두고
박대감은 마지못해 청운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님, 제가 재혼을 하려 하니 좋은 날을 좀 잡아주십시오. 대감께서 재혼을 하신다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신지요? 평양에서 온 과부인데 성은 이씨요. 여기 사주를 가져왔으니 한번 봐주십시오. 청운선사가 이화영의 사주를 펼쳐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주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대감. 이 혼사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아니, 선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주가 그리도 나쁩니까?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내를 잡아먹는 극살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청운선사는 벌떡 일어나 박대감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대감, 제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여인의 배 위에서는 천하장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디 혼약을 파기하십시오. 선사님, 그래도 이미 혼담이 오갔는데 어찌 체면 없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인데 체면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 여인의 사주를 보니 이미 사내 하나를 해한 것이 보입니다. 대감께서도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대감은 평소와 달리 선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화영의 미모에 마음을 온통 빼앗긴 탓이었지요. 선사님의 충고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 나이도 있으니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운선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정령 혼례를 치르시겠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날 밤에 절대로 그 여인의 배 위로 올라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또 명심하십시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온 고을이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고 박대감의 집에는 하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세 부인이 천하절색이라던데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하구먼. 붉은 비단 화롯을 입고 나타난 이화영의 자태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저게 사람이야 선녀야. 박대감님은 정말 복도 많으시지. 하지만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신부인 이화영의 얼굴에는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갔을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내년은 사내를 죽이는 탈자다. 특히 내 배 위에 오르는 사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밤이 깊어 하객들이 돌아가고 마침내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예, 서방님.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하오나, 오늘은 많이 피곤하실 터이니 그저 편히 주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첫날 밤에 어찌 잠만 잘 수 있겠소. 부끄러워 마시오. 박대감은 청운선사의 경고를 기억하며 필사적으로 그녀의 아래에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키자 그는 결국 이화영의 배 위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박대감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그대로 이화영의 몸 위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안 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이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박대감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대감님, 정신 차리십시오. 어서 의원을 불러라. 그 소식을 들은 청운선사는 암자에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도 말렸거늘 어리석은 대감이로다. 이렇게 이화영은 하룻밤 만에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석군 부자의 과부가 된 것이지요. 온고을은 이 기이한 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3년상이 끝난 후 이화영은 집안일을 총괄하던 조 집사와도 비극을 겪었습니다. 평소 그녀를 흠모하던 조 집사가 술에 취해 밤에 그녀의 방을 찾았고 결국 그 역시 그녀의 배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단 장수, 떠돌이 무사 등 몇몇 사내들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 접근했다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쳤고 드넓은 기와집에는 그녀 홀로 남아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초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의 건달 하나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이 35의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량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사내였지요. 돌쇠는 사내를 잡아먹는다는 절세미인 부자 과부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과 객기가 발동하여 일부러 이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마을에 사내를 잡아먹는다는 과부가 산다던데 그 집이 어디요? 자네도 그 소문을 들었는가? 저 북쪽 언덕 위에 홀로 솟은 큰 기와집이 바로 그 댁을 하네. 그런데 거긴 왜 가려고?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별것 아니요. 그저 궁금해서. 돌쇠는 굵어지는 빗줄기를 뚫고 이화영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인데 비를 피하고자 하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아무 대답이 없자 돌쇠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비가 너무 거세요. 그러니 잠시만 처마 밑에서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이화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실은 제가 부인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이화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당장 나가지 못할까? 부인의 사연은 익히 들었습니다. 사내들이 부인의 배 위에서 죽어나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미쳤구나.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야. 부인, 저는 어차피 천하에 버려진 목숨입니다.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마찬가지인데 부인 같은 절세미인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돌쇠는 이화영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내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화영은 깜짝 놀라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를 아래에 두려 했고 그래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부인, 한번 저를 믿어보시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정을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에 있었고 이화영은 불안해하면서도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돌쇠는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니. 하하, 거보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부인이 위에 있을 때만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화영은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가 그녀의 곁에서 살아남은 것이지요. 이제야 저도 평범한 여인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부인. 이제 부인은 더 이상 사내를 죽이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 후로 돌쇠는 이화영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화영은 돌쇠를 하늘처럼 받들었고 돌쇠 또한 그녀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얼마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화영이 입덧을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아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마침내 임신을 한 것이지요. 여보.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뭐요? 정말이요? 이야,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린 경사로구나. 이 소식이 퍼지자 온 마을이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0달 후, 이화영은 건강한 옥동자를 낳았고 그 후로도 딸 하나를 더 낳아 금슬 좋게 백년해로 했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화영의 사주에는 정말로 남자를 해하는 살성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남자가 위에 있을 때만 발동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위치가 바뀌는 체위에서는 오히려 그 살성이 남자에게 복을 주는 기운으로 바뀐다고 했지요. 세상일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죽음의 운명이라 할지라도 고정관념을 깨는 작은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때는 조선시대 충청도 공주 땅에 너른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한마을에 만석군으로 이름난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나이 50을 넘겼으나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그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잘 관리된 수염은 가슴께까지 내려와 그의 깊은 연륜과 지혜를 말해주는 듯했지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의 가장 큰 부자였고 박대감대에 이르러서는 인삼과 비단 무역까지 손을 대어 그 재산이 이전의 2배로 불어났답니다. 우리 대감님처럼 복을 타고난 분이 또 계실까? 그러며 재물도 넘쳐나고 인품까지 높으시니 하늘이 내린 분이지. 하인들이 이처럼 칭송할 정도로 박대감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깊은 시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3년 전 부인을 여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첫 부인은 명문가 출신으로 온화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20살에 혼인하여 20여 년을 함께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지요. 결국 박대감은 먼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대를 잇게 했습니다.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금슬이 유난히 좋았던 터라 박대감의 마음속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3년상도 모두 마쳤으니 외로이 지내지 마시고 새 어머님을 맞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자내외가 조심스럽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까다로운 성품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부터 옷 시중까지 모든 것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방식대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너희도 이제 슬슬 분가하여 너희만의 살림을 꾸리는 것이 좋겠구나. 양자내외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혹 서운한 점이라도 있으신지요? 어찌하여 저희를 내보내려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은 조금도 없다. 다만 내가 세 사람을 들이면 아무래도 너희가 불편할 터이니 그리 서운해하지 말 거라. 이렇게 박대감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집안의 담장 하나를 고치는 작은 일조차 늘 구고산의 청운선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운선사는 나이 70이 넘은 노승으로 관상과 사주에 통달하여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올 정도였지요. 박대감은 젊은 시절부터 그를 스승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재혼만큼은 청운선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했던 것입니다. 박대감이 새로 맞이할 부인은 평양대기라 불리는 30 초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화영으로 평안도 평양 출신이었지요. 어려서부터 그 미모가 어찌나 출중했던지 평양 제일미인이라 불렸습니다. 사슴처럼 맑고 슬픔을 머금은 듯한 큰 눈, 오뚝한 콧날, 배곡같이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을 지녔지요. 그녀에게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8배 평양의 큰 상인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혼례 첫날 밤에 신랑이 심장을 부여잡고 급사했던 것입니다. 그거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그토록 건장하던 젊은이가 어찌 하루아침에 혹시 저 신부가 무슨 요물은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신랑 집안에서는 가문의 망신이 두려워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이화영은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요. 친정으로 돌아와 10여 년을 홀로 지내던 중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정처 없이 떠돌다 이곳 공주 땅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평양에서 온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미색이 하늘의 선녀와 같다고 하옵니다. 과부라.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고? 30을 갓 넘겼다 하옵니다. 가문도 반듯하고 행실 또한 바르다 하니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대감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막상 이화영을 직접 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야. 과연 하늘이 내린 미인이로구나. 저런 여인과 남은 생을 함께할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 혼례를 앞두고 박대감은 마지못해 청운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님, 제가 재혼을 하려 하니 좋은 날을 좀 잡아주십시오. 대감께서 재혼을 하신다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신지요? 평양에서 온 과부인데 성은 일씨요. 여기 사주를 가져왔으니 한번 봐주십시오. 청운선사가 이화영의 사주를 펼쳐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주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대감. 이 혼사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아니, 선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주가 그리도 나쁩니까?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내를 잡아먹는 극살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청운선사는 벌떡 일어나 박대감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대감, 제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여인의 배 위에서는 천하장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디 혼약을 파기하십시오. 선사님, 그래도 이미 혼담이 오갔는데 어찌 체면 없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인데 체면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 여인의 사주를 보니 이미 사내 하나를 해한 것이 보입니다. 대감께서도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대감은 평소와 달리 선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화영의 미모에 마음을 온통 빼앗긴 탓이었지요. 선사님의 충고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 나이도 있으니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운선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정령 혼례를 치르시겠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날 밤에 절대로 그 여인의 배 위로 올라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또 명심하십시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온 고을이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고 박대감의 집에는 하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세 부인이 천하절색이라던데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하구먼. 붉은 비단 화롯을 입고 나타난 이화영의 자태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저게 사람이야 선녀야. 박대감님은 정말 복도 많으시지. 하지만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신부인 이화영의 얼굴에는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갔을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내년은 사내를 죽이는 팔자다. 특히 내 배 위에 오르는 사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밤이 깊어 하객들이 돌아가고 마침내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예, 서방님.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하오나, 오늘은 많이 피곤하실 터이니 그저 편히 주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첫날 밤에 어찌 잠만 잘 수 있겠소. 부끄러워 마시오.
박대감은 청운선사의 경고를 기억하며 필사적으로 그녀의 아래에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키자 그는 결국 이화영의 배 위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박대감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그대로 이화영의 몸 위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안 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이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박대감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대감님, 정신 차리십시오. 어서 의원을 불러라. 그 소식을 들은 청운선사는 암자에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도 말렸거늘 어리석은 대감이로다. 이렇게 이화영은 하룻밤 만에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석군 부자의 과부가 된 것이지요. 온 고을은 이 기이한 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3년상이 끝난 후 이화영은 집안일을 총괄하던 조 집사와도 비극을 겪었습니다. 평소 그녀를 흠모하던 조 집사가 술에 취해 밤에 그녀의 방을 찾았고 결국 그 역시 그녀의 배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단장수, 떠돌이 무사 등 몇몇 사내들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 접근했다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쳤고 드넓은 기와집에는 그녀 홀로 남아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초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의 건달 하나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이 35의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량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사내였지요. 돌쇠는 사내를 잡아먹는다는 절세미인 부자 과부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과 객기가 발동하여 일부러 이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마을에 사내를 잡아먹는다는 과부가 산다던데 그 집이 어디요? 자네도 그 소문을 들었는가? 저 북쪽 언덕 위에 홀로 솟은 큰 기와집이 바로 그 댁일 하네. 그런데 거긴 왜 가려고?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별것 아니요. 그저 궁금해서. 돌쇠는 굵어지는 빗줄기를 뚫고 이화영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인데 비를 피하고자 하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아무 대답이 없자 돌쇠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비가 너무 거세요. 그러니 잠시만 처마 밑에서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이화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실은 제가 부인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이화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당장 나가지 못할까? 부인의 사연은 익히 들었습니다. 사내들이 부인의 배 위에서 죽어나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미쳤구나.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야. 부인, 저는 어차피 천하에 버려진 목숨입니다.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마찬가지인데 부인 같은 절세미인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돌쇠는 이화영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내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화영은 깜짝 놀라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를 아래에 두려 했고 그래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부인, 한번 저를 믿어보시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정을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에 있었고 이화영은 불안해하면서도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돌쇠는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니. 하하. 거보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부인이 위에 있을 때만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화영은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가 그녀의 곁에서 살아남은 것이지요. 이제야 저도 평범한 여인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부인. 이제 부인은 더 이상 사내를 죽이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 후로 돌쇠는 이화영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화영은 돌쇠를 하늘처럼 받들었고 돌쇠 또한 그녀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얼마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화영이 입덧을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아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마침내 임신을 한 것이지요. 여보.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뭐요? 정말이요? 이야,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린 경사로구나. 이 소식이 퍼지자 온 마을이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0달 후 이화영은 건강한 옥동자를 낳았고 그 후로도 딸 하나를 더 낳아 금슬 좋게 백년해로 했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화영의 사주에는 정말로 남자를 해하는 살성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남자가 위에 있을 때만 발동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위치가 바뀌는 체위에서는 오히려 그 살성이 남자에게 복을 주는 기운으로 바뀐다고 했지요. 세상 일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죽음의 운명이라 할지라도 고정관념을 깨는 작은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때는 조선시대 충청도 공주 땅에 널은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한마을에 만석군으로 이름난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나이 50을 넘겼으나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그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잘 관리된 수염은 가슴께까지 내려와 그의 깊은 연륜과 지혜를 말해주는 듯했지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의 가장 큰 부자였고 박대감대에 이르러서는 인삼과 비단 무역까지 손을 대어 그 재산이 이전의 2배로 불어났답니다. 우리 대감님처럼 복을 타고난 분이 또 계실까? 그러며 재물도 넘쳐나고 인품까지 높으시니 하늘이 내린 분이지. 하인들이 이처럼 칭송할 정도로 박대감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깊은 시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3년 전 부인을 여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첫 부인은 명문가 출신으로 온화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20살에 혼인하여 20여 년을 함께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지요. 결국 박대감은 먼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대를 잇게 했습니다.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금슬이 유난히 좋았던 터라 박대감의 마음속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3년상도 모두 마쳤으니 외로이 지내지 마시고 새 어머님을 맞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자내외가 조심스럽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까다로운 성품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부터 옷 시중까지 모든 것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방식대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너희도 이제 슬슬 분가하여 너희만의 살림을 꾸리는 것이 좋겠구나. 양자내외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혹 서운한 점이라도 있으신지요? 어찌하여 저희를 내보내려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은 조금도 없다. 다만 내가 세 사람을 들이면 아무래도 너희가 불편할 터이니 그리 서운해하지 말거라. 이렇게 박대감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집안의 담장 하나를 고치는 작은 일조차 늘 구고산의 청운선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운선사는 나이 70이 넘은 노승으로 관상과 사주에 통달하여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올 정도였지요. 박대감은 젊은 시절부터 그를 스승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재혼만큼은 청운선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했던 것입니다. 박대감이 새로 맞이할 부인은 평양댁이라 불리는 30 초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화영으로 평안도 평양 출신이었지요. 어려서부터 그 미모가 어찌나 출중했던지 평양 제일미인이라 불렸습니다. 사슴처럼 맑고 슬픔을 머금은 듯한 큰 눈, 오뚝한 콧날, 배곡같이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을 지녔지요. 그녀에게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8배 평양의 큰 상인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혼례 첫날 밤에 신랑이 심장을 부여잡고 급사했던 것입니다. 그거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그토록 건장하던 젊은이가 어찌 하루아침에. 혹시 저 신부가 무슨 요물은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신랑 집안에서는 가문의 망신이 두려워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이화영은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요. 친정으로 돌아와 10여 년을 홀로 지내던 중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정처 없이 떠돌다 이곳 공주 땅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평양에서 온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미색이 하늘의 선녀와 같다고 하옵니다. 과부라.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고? 30을 갓 넘겼다 하옵니다. 가문도 반듯하고 행실 또한 바르다 하니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대감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막상 이화영을 직접 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야. 과연 하늘이 내린 미인이로구나. 저런 여인과 남은 생을 함께할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 혼례를 앞두고 박대감은 마지못해 청운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님, 제가 재혼을 하려 하니 좋은 날을 좀 잡아주십시오. 대감께서 재혼을 하신다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신지요? 평양에서 온 과부인데 성은 일시요. 여기 사주를 가져왔으니 한번 봐주십시오. 청운선사가 이화영의 사주를 펼쳐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주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대감. 이 혼사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아니, 선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주가 그리도 나쁩니까?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내를 잡아먹는 극살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청운선사는 벌떡 일어나 박대감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대감, 제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여인의 배 위에서는 천하장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디 혼약을 파기하십시오. 선사님, 그래도 이미 혼담이 오갔는데 어찌 체면 없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인데 체면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 여인의 사주를 보니 이미 사내 하나를 해한 것이 보입니다. 대감께서도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대감은 평소와 달리 선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화영의 미모에 마음을 온통 빼앗긴 탓이었지요. 선사님의 충고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 나이도 있으니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운선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정령 혼례를 치르시겠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날 밤에 절대로 그 여인의 배 위로 올라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또 명심하십시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온 고을이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고 박대감의 집에는 하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세 부인이 천하절색이라던데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하구먼.
붉은 비단 화롯을 입고 나타난 이화영의 자태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저게 사람이야 선녀야. 박대감님은 정말 복도 많으시지. 하지만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신부인 이화영의 얼굴에는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갔을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내년은 사내를 죽이는 팔자다. 특히 4배 위에 오르는 사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밤이 깊어 하객들이 돌아가고 마침내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예, 서방님.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하오나, 오늘은 많이 피곤하실 터이니 그저 편히 주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첫날 밤에 어찌 잠만 잘 수 있겠소. 부끄러워 마시오. 박대감은 청운선사의 경고를 기억하며 필사적으로 그녀의 아래에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키자 그는 결국 이화영의 배 위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박대감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그대로 이화영의 몸 위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안 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이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박대감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대감님, 정신 차리십시오. 어서 의원을 불러라. 그 소식을 들은 청운선사는 암자에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도 말렸거늘 어리석은 대감이로다. 이렇게 이화영은 하룻밤 만에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석군 부자의 과부가 된 것이지요. 온 고을은 이 기이한 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3년상이 끝난 후 이화영은 집안일을 총괄하던 조 집사와도 비극을 겪었습니다. 평소 그녀를 흠모하던 조 집사가 술에 취해 밤에 그녀의 방을 찾았고 결국 그 역시 그녀의 배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단장수, 떠돌이 무사 등 몇몇 사내들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 접근했다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쳤고 드넓은 기와집에는 그녀 홀로 남아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초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의 건달 하나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이 35의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량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사내였지요. 돌쇠는 사내를 잡아먹는다는 절세미인 부자 과부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과 객기가 발동하여 일부러 이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마을에 사내를 잡아먹는다는 과부가 산다던데 그 집이 어디요? 자네도 그 소문을 들었는가? 저 북쪽 언덕 위에 홀로 솟은 큰 기와집이 바로 그 댁을 하네. 그런데 거긴 왜 가려고?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별것 아니요. 그저 궁금해서. 돌쇠는 굵어지는 빗줄기를 뚫고 이화영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인데 비를 피하고자 하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아무 대답이 없자 돌쇠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비가 너무 거세요. 그러니 잠시만 처마 밑에서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이화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실은 제가 부인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이화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당장 나가지 못할까? 부인의 사연은 익히 들었습니다. 사내들이 부인의 배 위에서 죽어나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미쳤구나.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야. 부인, 저는 어차피 천하에 버려진 목숨입니다.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마찬가지인데 부인 같은 절세미인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돌쇠는 이화영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내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화영은 깜짝 놀라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를 아래에 두려 했고, 그래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부인, 한번 저를 믿어보시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정을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에 있었고, 이화영은 불안해하면서도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돌쇠는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니. 하하, 거보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부인이 위에 있을 때만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화영은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가 그녀의 곁에서 살아남은 것이지요. 이제야 저도 평범한 여인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부인. 이제 부인은 더 이상 사내를 죽이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 후로 돌쇠는 이화영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화영은 돌쇠를 하늘처럼 받들었고 돌쇠 또한 그녀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얼마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화영이 입덧을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아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마침내 임신을 한 것이지요. 여보.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뭐요? 정말이요? 이야,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린 경사로구나. 이 소식이 퍼지자 온 마을이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0달 후, 이화영은 건강한 옥동자를 낳았고 그 후로도 딸 하나를 더 낳아 금슬 좋게 백년해로 했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화영의 사주에는 정말로 남자를 해하는 살성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남자가 위에 있을 때만 발동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위치가 바뀌는 체위에서는 오히려 그 살성이 남자에게 복을 주는 기운으로 바뀐다고 했지요. 세상일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죽음의 운명이라 할지라도 고정관념을 깨는 작은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때는 조선시대 충청도 공주 땅에 널은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한 마을에 만석군으로 이름난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나이 50을 넘겼으나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그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잘 관리된 수염은 가슴께까지 내려와 그의 깊은 연륜과 지혜를 말해주는 듯했지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의 가장 큰 부자였고 박대감대에 이르러서는 인삼과 비단 무역까지 손을 대어 그 재산이 이전의 2배로 불어났답니다. 우리 대감님처럼 복을 타고난 분이 또 계실까? 그러며 재물도 넘쳐나고 인품까지 높으시니 하늘이 내린 분이지. 하인들이 이처럼 칭송할 정도로 박대감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깊은 시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3년 전 부인을 여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첫 부인은 명문가 출신으로 온화하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20살에 혼인하여 20여 년을 함께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지요. 결국 박대감은 먼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대를 잇게 했습니다.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금슬이 유난히 좋았던 터라 박대감의 마음속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3년상도 모두 마쳤으니 외로이 지내지 마시고 새 어머님을 맞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자내외가 조심스럽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까다로운 성품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부터 옷 시중까지 모든 것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방식대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너희도 이제 슬슬 분가하여 너희만의 살림을 꾸리는 것이 좋겠구나. 양자내외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혹 서운한 점이라도 있으신지요? 어찌하여 저희를 내보내려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은 조금도 없다. 다만 내가 세 사람을 들이면 아무래도 너희가 불편할 터이니 그리 서운해하지 말 거라. 이렇게 박대감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집안의 담장 하나를 고치는 작은 일조차 늘 구고산의 청운선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운선사는 나이 70이 넘은 노승으로 관상과 사주에 통달하여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올 정도였지요. 박대감은 젊은 시절부터 그를 스승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재혼만큼은 청운선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했던 것입니다. 박대감이 새로 맞이할 부인은 평양대기라 불리는 30 초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화영으로 평안도 평양 출신이었지요. 어려서부터 그 미모가 어찌나 출중했던지 평양 제일미인이라 불렸습니다. 사슴처럼 맑고 슬픔을 머금은 듯한 큰 눈, 오뚝한 콧날, 백옥같이 흰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을 지녔지요. 그녀에게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8배 평양의 큰 상인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혼례 첫날 밤에 신랑이 심장을 부여잡고 급사했던 것입니다. 그거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그토록 건장하던 젊은이가 어찌 하루아침에. 혹시 저 신부가 무슨 요물은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신랑 집안에서는 가문의 망신이 두려워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이화영은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요. 친정으로 돌아와 10여 년을 홀로 지내던 중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정처 없이 떠돌다 이곳 공주 땅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평양에서 온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미색이 하늘의 선녀와 같다고 하옵니다. 과부라.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고? 30을 갓 넘겼다 하옵니다. 가문도 반듯하고 행실 또한 바르다 하니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대감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막상 이화영을 직접 보고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야. 과연 하늘이 내린 미인이로구나. 저런 여인과 남은 생을 함께할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 혼례를 앞두고 박대감은 마지못해 청운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님, 제가 재혼을 하려 하니 좋은 날을 좀 잡아주십시오. 대감께서 재혼을 하신다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신지요? 평양에서 온 과부인데 성은 일씨요. 여기 사주를 가져왔으니 한번 봐주십시오. 청운선사가 이화영의 사주를 펼쳐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주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대감. 이 혼사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아니, 선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주가 그리도 나쁩니까?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내를 잡아먹는 극살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청운선사는 벌떡 일어나 박대감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대감, 제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여인의 배 위에서는 천하장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디 혼약을 파기하십시오. 선사님, 그래도 이미 혼담이 오갔는데 어찌 체면 없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인데 체면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 여인의 사주를 보니 이미 사내 하나를 해한 것이 보입니다. 대감께서도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대감은 평소와 달리 선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화영의 미모에 마음을 온통 빼앗긴 탓이었지요. 선사님의 충고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 나이도 있으니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운 선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정령 혼례를 치르시겠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날 밤에 절대로 그 여인의 배 위로 올라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온 고을이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고 박대감의 집에는 하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세 부인이 천하절색이라던데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하구먼. 붉은 비단 화롯을 입고 나타난 이화영의 자태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저게 사람이야 선녀야. 박대감님은 정말 복도 많으시지. 하지만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신부인 이화영의 얼굴에는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갔을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내년은 사내를 죽이는 팔자다. 특히 내 배 위에 오르는 사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밤이 깊어 하객들이 돌아가고 마침내 신방이 차려졌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예, 서방님.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하오나, 오늘은 많이 피곤하실 터이니 그저 편히 주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허, 첫날 밤에 어찌 잠만 잘 수 있겠소. 부끄러워 마시오. 박대감은 청운선사의 경고를 기억하며 필사적으로 그녀의 아래에 있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키자 그는 결국 이화영의 배 위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박대감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그대로 이화영의 몸 위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아, 안 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이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박대감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대감님, 정신 차리십시오. 어서 의원을 불러라. 그 소식을 들은 청운선사는 암자에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도 말렸거늘 어리석은 대감이로다. 이렇게 이화영은 하룻밤 만에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석군 부자의 과부가 된 것이지요. 온 고을은 이 기이한 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3년상이 끝난 후 이화영은 집안일을 총괄하던 조 집사와도 비극을 겪었습니다. 평소 그녀를 흠모하던 조 집사가 술에 취해 밤에 그녀의 방을 찾았고 결국 그 역시 그녀의 배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단장수, 떠돌이 무사 등 몇몇 사내들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 접근했다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쳤고 드넓은 기와집에는 그녀 홀로 남아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초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의 건달 하나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이 35의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량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사내였지요. 돌쇠는 사내를 잡아먹는다는 절세미인 부자 과부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과 객기가 발동하여 일부러 이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마을에 사내를 잡아먹는다는 과부가 산다던데 그 집이 어디요? 허, 자네도 그 소문을 들었는가? 저 북쪽 언덕 위에 홀로 솟은 큰 기와집이 바로 그 댁이라네.
그런데 거긴 왜 가려고?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별것 아니요. 그저 궁금해서.